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히고 있었지만 실내는 그보다 더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윤세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LK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최유라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흩어진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고 윤세아는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 광기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감정의 쓰레기통이었으며 최유라가 쏟아내는 온갖 모욕과 히스테리를 견디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최유라는 세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자신은 절대로 그 괴물 같은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다고 악을 썼는데 그녀가 말하는 괴물은 바로 타이탄 그룹의 총수 강민혁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타이탄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세간에는 1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두 다리마저 못쓰게 된 흉측한 괴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없다며 절규했고 세아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그 제안은 세아가 최유라를 대신해 가짜 신부가 되어 강민혁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고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세아의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심장이식 수술비와 평생의 치료비를 LK그룹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 사이로 보이는 남동생의 창백한 사진을 본 순간 세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거부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가난이라는 족쇄는 세아에게서 자존심을 앗아간 지 오래였고 하나뿐인 혈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 손을 잡는 것조차 마다할 수 없는 처지였다. 세아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순간 최유라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고 세아는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부터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들이 동원되어 윤세아의 흔적을 지우고 화려하고 오만한 최유라의 껍데기를 그녀에게 입히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비서 윤세아가 아니라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와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재벌가 영의 최유라였다. 세아는 최유라 특유의 거만한 표정과 말투 걸음걸이 하나까지 완벽하게 흉내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연습했고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가면 뒤로 숨겼다. 결혼식 당일이 되자 세아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타이탄 그룹 소유의 숲속 저택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은 축복받는 예식장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객들은 정재계의 거물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웃거나 떠드는 사람 없이 침묵 속에서 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세아는 리무진에서 내려 식장 입구에 섰을 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세아가 버진 로드에 발을 내디디자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 눈빛들은 호기심보다는 경계심과 두려움에 가까웠다. 붉은 카펫이 깔린 긴 통로 끝에는 휠체어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는 신랑 강민혁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 위압감은 멀리서도 숨이 막힐 듯했다. 세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단상 위에 도착한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꽉 쥐고 신랑의 옆에 섰지만 강민혁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성혼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식장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고 세아는 이 끔찍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신랑 신부의 서약 차례가 되었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주례를 중단시켰고 그 손짓 하나에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낮고 굵은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는데 그는 자신의 신부가 될 여자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휠체어가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세아는 소문으로만 듣던 괴물의 얼굴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아니라 얼굴의 절반을 가린 은색 가면과 그 너머로 번뜩이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가면 밖으로 드러난 턱선과 입술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곁에 있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살기등등했다. 강민혁은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세아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이 알던 최유라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혁의 인매가 비틀리며 조소 섞인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세아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세아가 머뭇거리지 않고 다가가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추자 강민혁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가면 속의 눈동자로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세아만이 들을 수 있게 속삭였는데 그 말은 세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LK그룹의 고귀한 따님께서 소문대로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오늘 밤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으스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세아는 고통을 참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며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과 비밀을 건 위험한 게임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식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세아는 자신의 운명이 이 위험한 남자의 소나기에 들어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세아는 강민혁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는데 그는 마치 사냥감을 감시하는 포식자처럼 그녀를 구속했다. 하객들이 건네는 축하 인사는 허울뿐이었고 모두가 가면을 쓴 채 서로를 탐색하는 위선적인 장소에서 세아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강민혁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세아에게 LK그룹의 최근 재정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는데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녀가 진짜 최유라로서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였다. 다행히 세아는 비서로서 LK그룹의 모든 기밀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지만 턱 밑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은 어쩔 수 없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완벽한 대답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며 예전의 최유라와는 사뭇 다르다는 묘한 칭찬을 던져 세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혼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고풍스럽고 웅장했지만 동시에 감옥 같은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이 남겨진 공간에서 강민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세아를 향해 다가오라고 명령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려 했지만 강민혁은 그것을 제지하며 오늘은 피곤하니 그만 물러가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그러나 세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불러 세우며 내일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될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아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화려하지만 차가운 침대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강민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지만 복도에는 수많은 고용인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때 집사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며 세아를 식당으로 안내했는데 그 말투에는 정중함보다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긴 식탁의 끝에는 강민혁이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가면은 더욱 기괴하고 차가워 보였다. 세아가 자리에 앉아 그는 신문을 접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첫 번째 과제를 던졌다. 그것은 타이탄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부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살릴지 버릴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킬 법한 일이 아니었다. 세아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굴복시키려는 그의 의도임을 간파하고 오히려 차분하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서류를 훑어본 뒤 핵심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과감한 구조 조정을 제안했는데 그 논리 정연함은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었다. 강민혁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능력에 잠시 침묵하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꽤 쓸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는 앞으로 세아가 감당해야 할 시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암시하며 식사를 이어갔다. 세아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음식을 삼켰다. 저택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은 그녀가 도망칠 곧 없는 고립된 섬에 갇혔음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남자와의 동거를 버텨내야만 했다. 이제 윤세아라는 이름은 지워졌고 그녀는 타이탄 그룹의 안주인 최유라로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신혼방은 적막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으로 남아 세아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공명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세아는 거대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자신의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강민혁은 하반신 마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였기에 물리적인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방금 전 그가 보여준 강렬한 눈빛은 그런 예상을 비웃는 듯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세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대신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카펫을 밟으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세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욕실에서 나온 강민혁은 두 다리로 건장하게 서 있었으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화상 자국 하나 없는 조각 같은 미남자의 모습이었다.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 위로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고 허리에 수건만을 두른 채 당당하게 서 있는 그는 세간에 알려진 병약한 괴물과는
정반대의 존재였다. 그는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와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은색 가면을 집어들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강민혁은 세아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자신이 기대했던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실망했냐고 물으며 그녀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세아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빠르게 이 상황을 분석하려 했었는데 강민혁이 대중을 속이고 휠체어와 가면에 숨어 있었던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전략의 결과물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인 연기력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대답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고 침대에 걸터앉아 세아와의 거리를 좁히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이제 그녀 또한 공범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LK그룹과 그녀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세아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강민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쥐고 그녀를 침대 위로 눕히며 압박해 들어왔는데 이는 성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포식자가 먹잇감을 제압하여 서열을 확인시키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는 세아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너는 내가 알던 최유라와 너무나 다르다고 속삭이며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당장 실토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세아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붙잡고 최유라로서의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이며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눈 깊은 곳을 응시하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놓아주었고 오늘은 피곤하니 넘어가 주겠다며 돌아누웠다. 그날 밤 세아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강민혁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옆에 누운 남자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창살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 때쯤 강민혁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세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번뜩이고 있었고 그녀는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이드장이 다가와 싸늘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리며 세아를 아래층으로 안내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세아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몰락해가는 LK그룹의 평판과 강민혁의 냉대 때문일 것이라 짐작되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강민혁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의 휠체어를 타고 가면을 쓴 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젯밤의 건장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세아는 그의 이중생활에 혀를 내두르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하녀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때 메이드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실수인 척 뜨거운 홍차를 세아의 손등에 쏟았고 세아는 짧은 신음과 함께 손을 움츠렸다. 메이드장은 사과하는 척했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주변의 다른 하녀들도 킥킥대며 이 상황을 즐기는 눈치였다. 강민혁은 신문을 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세아는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며 자신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세아는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메이드장의 앞으로 다가가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메이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는데 세아는 주저없이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메이드장의 얼굴에 끼얹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메이드장은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다. 세아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것 같다며 당신이 받은 월급에는 주인을 조롱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그녀는 메이드장이 손목에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가리키며 저것은 지난달 분실되었다고 보고된 한정판 시계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데 경찰을 불러 확인해 봐도 되겠냐고 쏘아붙였다. 비서 시절 수많은 명품을 다루며 안목을 키워온 세아에게 가품과 진품을 구별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고 도벽이 있는 메이드장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다. 메이드장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고 다른 하녀들도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강민혁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박수를 치며 세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가면 속의 눈빛에는 의외라는 듯한 놀라움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세아에게 다가와 꽤 인상적인 신고식이었다며 그녀의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칭찬만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다음 시험 과제를 던졌는데 그것은 오늘 오후에 있을 타이탄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동행하라는 것이었다. 타이탄 그룹의 이사회는 살벌하기로 유명한 전장이었고 강민혁을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기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감당하기엔 벅찬 곳이었다. 강민혁은 세아에게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입과 귀가 되어 주어야 한다며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아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임을 알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준비를 위해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네이비색 정장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며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가짐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신부가 아니었으며 강민혁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다루어야 하는 파트너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타이탄 그룹 본사로 향하는 리무진에 몸을 실었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민혁은 태블릿 PC로 업무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세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가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강민혁이 리프트에서 내리자 기자들은 자극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고 세아는 그의 휠체어를 밀며 쏟아지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강민혁을 향해 날계란을 던졌고 세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강민혁 대신 계란을 맞았다. 노란 계란물이 세아의 정장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세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 닦아냈다. 그녀는 당황한 강민혁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한번 쥐어준 뒤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이탄 그룹은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강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동질감 혹은 신뢰의 싹이었을지도 모른다. 소동이 정리되고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민혁의 숙부인 강진철 부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강진철은 강민혁의 장애를 은근히 비꼬며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있었고
이번 결혼 또한 회사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사들의 시선이 강민혁과 세아에게 집중되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강진철은 세아를 향해 LK그룹 같은 부실 기업의 딸이 감히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아는 주눅들지 않고 강진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LK그룹은 현재 구조조정 중이며 타이탄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강진철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횡령 의혹이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역공을 펼쳤는데 이는 비서 시절 수집해 두었던 정보 중 하나였다. 회의실안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진철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혁은 가면 뒤에서 쾌재를 부르며 세아의 활약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음을 확신했다. 회의는 강민혁 측의 승리로 끝났고 두 사람은 묘한 동지애를 느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민혁은 세아에게 꽤 훌륭했다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하지만 세아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강민혁은 재빨리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강민혁의 숨겨진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여인 서지수였다. 서지수는 강민혁이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강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세아는 직감적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음을 깨달았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강민혁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졌다. 서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혁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강민혁은 차갑게 그녀를 외면하며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서지수에게 내 아내에게 인사하라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선을 그었지만 서지수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착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세아는 이 여자와의 만남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셋만 남겨진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세아는 강민혁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서지수의 절망적인 표정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에 다시 몸을 실었다. 그는 세아의 허리에 감았던 팔을 풀고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세아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세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경고를 받아들였지만 서지수라는 여자가 강민혁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타이탄그룹 본사 로비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창밖의 야경만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세아 역시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되새겼는데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민혁이라는 우산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야만 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댁 식구들의 따가운 눈총과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는데 특히 강민혁의 고모인 강희정은 세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강희정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세아에게 들으라는 듯이 LK그룹의 부도 위기와 최유라의 과거 행실을 들추어내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세아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일 뿐이라며 곧 있을 타이탄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 준비를 세아에게 전담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이었다. 창립 기념 파티는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갓 들어온 며느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강민혁은 반대하려 했으나 세아는 식탁 아래로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 제지하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세아는 밤을 새워가며 파티 준비에 몰두했는데 비서 시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업체를 선정하고 메뉴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의 식성과 알레르기 그리고 종교적 금기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완벽을 기했다. 또한 연회장의 꽃 장식 하나하나까지 직접 검수하며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최유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윤세아의 진짜 실력이었다. 하녀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며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민혁 역시 서재에서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세아의 방을 바라보며 그녀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씩 거두고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모여들어 연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아는 몸매를 드러내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강민혁의 휠체어를 밀며 파티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우아한 자태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희정과 친척들은 세아가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벼르고 있었으며 흠잡을 데 없는 파티 준비 상태에 내심 당황하면서도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는데 프랑스에서 온 중요 투자자가 제공된 요리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통역을 담당하기로 했던 직원이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를 비운 상태라 누구도 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투자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한 요리가 나왔다며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라고 프랑스어로 쏘아붙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희정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세아를 향해 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뻔뻔하게 등을 떠밀었다. 강민혁이 나서려고 휠체어 바퀴를 굴리려는 순간 세아가 그를 제지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투자자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유창한 프랑스어로 사과의 말을 건넸는데 그 발음과 억양은 현지인조차 놀랄 만큼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리에 사용된 재료의 의미와 셰프의 의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었고 즉시 대체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아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기지의 투자자의 얼굴은 금세 누그러졌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성급함을 사과하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객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강희정과 친척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버렸다. 사실 최유라는 쇼핑과 유흥에만 관심이 있어 외국어라고는 인사말 정도밖에 모르는 무식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세아의 이러한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민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면 속의 눈빛을 빛냈는데 그는 세아가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티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고 세아는 타이탄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교계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혁은 세아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오늘 활약이 대단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최유라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유창했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세아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이 살다 보면 생존을 위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며 모호하게 대답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그는 세아에게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지만 오늘처럼만 한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아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거짓된 신분으로 쌓아 올린 신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두 사람은 평소처럼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지려 했으나 강민혁이 세아를 불러세웠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오늘 밤은 같이 있어 달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세아는 그의 돌발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강민혁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움과는 달리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고 세아는 그 강렬한 시선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강민혁은 세아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당신이 진짜 최유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여자로 있어 달라고 말했다. 세아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강민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세아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은 세아에게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LK그룹과 최유라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대로 며칠 뒤 신문 일면에는 타이탄그룹의 며느리 최유라가 과거의 문란한 사생활을 즐겼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지만 대중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다. 강희정과 친척들은 이 기사를 빌미로 세아를 쫓아내려 들었고 주주들 또한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아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것이 최유라가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진짜 최유라는 세아가 강민혁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질투심을 느껴 그녀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세아는 강민혁의 집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강민혁은 차갑게 그녀를 외면하며 이번 일에는 나서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죽은 듯이 방에만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세아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냉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세아는 가만히 앉아서 보호만 받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누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 시절 알던 정보원에게 연락하여 기사의 출처를 추적했고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던 중 세아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인적 드문 폐공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문자의 내용은 동생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혼자 오라는 협박이었고 세아는 앞뒤 잴 것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에 도착한 세아는 녹슨 철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고 그곳에는 진짜 최유라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최유라의 뒤에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고 구석에는 세아의 동생이 휠체어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최유라는 세아를 보자마자 다가와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감히 하녀 주제에 내 자리를 탐내냐고 소리쳤다. 세아는 쓰러진 채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동생부터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최유라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거절했다. 그녀는 세아에게 강민혁과 이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면 동생을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였다. 그때 공장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검은색 벤 한 대가 들이닥쳤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그는 가면을 벗어던진 맨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명령했고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며 난투극이 벌어졌다. 강민혁은 세아에게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세아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폐공장에서의 소란이 진압되고 강민혁의 개인 경호팀이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매캐한 먼지와 비릿한 혈향만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강민혁은 피투성이가 된 윤세아를 자신의 코트 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고 그의 눈빛은 주변의 자네들을 훑으며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위협을 경계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린 채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세아의 안위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세아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속삭였지만 세아는 여전히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묶여있는 동생을 가리키며 울먹였다. 강민혁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동생을 응급차로 이송했고 세아 역시 강민혁의 부축을 받으며 검은색 펜에 몸을 실었다. 차가 폐공장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세아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며 방금 전에 악몽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었다. 강민혁은 말없이 구급상자를 꺼내 세아의 터진 입가와 멍든 팔에 약을 발라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와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세아는 따가운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묘한 위로를 받았고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왜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물었고 가짜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민혁은 약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식이 열리기 전부터 LK그룹의 재정 상태와 최유라의 도피 계획 그리고 윤세아라는 대타의 존재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상황을 역이용해 LK그룹을 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세아를 처음 대면했던 결혼식 날 그녀의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순수함을 발견했고 계획을 수정하여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강민혁은 세아가 단순히 돈을 위해 영혼을 판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영리함과 대담함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세아는 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에게 단순한 장기말이 아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타이탄 그룹이 소유한 최첨단 VIP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세아의 동생은 즉시 정밀 검사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특실로 옮겨졌다. 세아 역시 간단한 치료를 마친 뒤 강민혁이 마련해준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안락했다. 강민혁은 세아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라고 당부했고 동생의 치료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전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세아는 강민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쉬라고 말한 뒤 병실을 나갔다. 한편 경찰서에 넘겨지지 않고 강민혁의 사설 감옥으로 끌려간 최유라는 분노와 굴욕감에 치를 떨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LK그룹의 후계자라며 당장 풀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감시자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 두었다. 최유라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강민혁이 가면을 벗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는 속보였다. 화면 속의 강민혁은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신이 빚은 듯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남신이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녀가 버린 낡은 집신인 줄 알았던 강민혁이 사실은 황금 구두였다는 사실에 최유라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윤세아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강민혁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최유라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숨겨두었던 비상용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타이탄 그룹 내에서 강민혁을 몰아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강진철 부회장이었다. 최유라는 강진철에게 강민혁의 아내가 가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신을 구출해주고 다시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강진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최유라가 제시한 증거들이 꽤나 구체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 최유라를 빼내올 계획을 세웠고 이 폭탄 같은 비밀을 언제 터뜨려야 강민혁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던 세아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혁은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세아는 병실에 홀로 남겨져 동생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어딘가 낯설고 서늘했다. 여자는 링거 교체를 핑계로 세아에게 접근하여 주사기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려 했지만 잠기가 밝은 세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여자의 팔을 쳐내며 누구냐고 소리쳤고 당황한 여자는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다. 세아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여자를 뒤쫓아 복도로 나갔지만 여자는 이미 비상구 계단으로 사라진 뒤였고 바닥에는 떨어진 주사기만이 뒹굴고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호원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침입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세아는 다시 한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강민혁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세아를 끌어안으며 경호 책임자를 호되게 질책했다. 그는 병원의 보안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세아의 병실 앞을 철통같이 지키도록 명령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강민혁은 떨어진 주사기를 수거하여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치사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최유라와 강진철이 손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강민혁은 세아를 바라보며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세아 역시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는 강민혁에게 자신이 비서 시절 모아두었던 LK그룹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최유라가 자신을 가짜라고 폭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비리를 터뜨려
선수를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혁은 세아의 대담한 제안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고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부하를 시켜 USB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LK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메가통급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최유라의 부친인 최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며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은신처에 숨어있던 최유라는 뉴스를 보고 경악하여 강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상태라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유라는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도끼에 휩싸였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대중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자신이 강민혁에게 납치당했었고 지금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훔친 가짜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진실 공방을 벌이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민혁의 비서실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졌고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모니터 속의 최유라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세아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때가 되었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홍보팀장에게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기자회견에는 아내와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민혁은 세아의 손을 잡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다. 강민혁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고 그 옆에는 세아가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강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최유라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며 그녀는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그는 세아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아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세아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세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혁이 잡아준 손에 힘을 얻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최유라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이 강민혁의 아내로서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 사이에는 수갑을 찬 최유라가 끌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과 세아를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녀의 추한 모습을 담느라 바빴다. 강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카드를 꺼내든 셈이었는데 그것은 최유라가 세아의 동생을 납치하고 살인미수를 교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최유라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지르는 악에 바친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강민혁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윤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단상을 내려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터졌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타이탄 그룹의 경호원들이 만든 인간 바리케이드를 뚫을 수는 없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세아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그 온기가 세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최유라가 구속되었으니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세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직 그녀를 최유라로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감당해야 할 비난과 파장이 두려워 몸을 떨었다. 한편 강민혁의 숙부인 강진철 부회장은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비서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최유라가 끌려가면서 외친 가짜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평소 강민혁의 성격을 미루어 보아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설 정보팀을 가동하여 윤세아의 뒷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특히 그녀가 입원시켰다는 동생의 병원 기록과 진료비 납부 내역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강진철은 만약 강민혁이 가짜 며느리를 들여와 주주들과 회사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정보팀장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윤세아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와 그녀의 동생이 LK그룹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진철은 보고서를 손에 쥐고 쾌재를 부르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안건은 회장 강민혁의 해임안과 사기 결혼에 대한 진상규명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혁은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세아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깨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강민혁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에게 지금이라도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세아의 어깨를 잡고 강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말자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쓴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설 때가 되었다며 세아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손을 내밀었다. 세아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고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그와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이사회 당일 대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강진철을 따르는 이사들은 강민혁을 향해 날선 눈빛을 보내며 공격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세아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진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 위에 윤세아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강민혁이 길거리 출신의 천한 여자를 명문가 교수로 위장시켜 신성한 타이탄 그룹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강민혁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진철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강진철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윤세아를 손가락질하며 당장 저 사기꾼 여자를 경찰에 넘기고 강민혁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강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침착한 태도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강진철이 제시한 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담담하게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변명이나 부인이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었다. 강민혁은 곁에 서 있는 세아를 바라보며 이 여자는 LK그룹의 최유라가 아니라 윤세아가 맞다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그녀는 내 목숨을 구하고 회사의 위기를 해결했으며 그 누구보다 타이탄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강민혁은 혈통과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진심이라며 지난 몇 달간 세아가 보여준 성과와 헌신을 나열하며 이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강진철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는 더 이상 최유라의 가면을 쓴 연기자가 아닌 윤세아 본연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돈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을 사랑하게 된 마음만큼은 진실이며 앞으로 타이탄 그룹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고백은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차가웠던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세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준비해 두었던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강진철 부회장이 경쟁사와 내통하여 타이탄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려 했던 녹취록과 이면 계약서였다. 스크린에 강진철의 육성이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진철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강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진철을 내려다보며 회사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려 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강진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고 강진철은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사들은 강민혁의 리더십과 세아의 진심에 박수를 보내며 만장일치로 강민혁의 회장직 유지를 지지했다.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은 건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혁은 세아를 마주보며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동안의 결혼 반지를 빼내고 윤세아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새로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최유라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윤세아라는 영혼이라고 고백했다. 세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석양 아래서 뜨겁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강민혁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와 보고를 올렸는데 LK그룹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최유라의 부친이 잠적했고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타이탄그룹의 물류센터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뉴스 화면을 보며 강민혁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고 세아는 또다시 닥쳐온 시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민혁과 세아를 향한 LK 가문의 마지막 복수극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하는 길에 타이탄 그룹도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자폭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강민혁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세아 역시 그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지만 강민혁은 위험하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세아는 물류센터의 구조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이번에도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비서 시절 LK그룹과 타이탄그룹의 물류 제휴권을 담당하면서 도면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헬기에 올랐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현장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두 사람은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다가올 화마와의 싸움을 준비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은 물러설 곳 없는 전장으로 몸을 던졌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것엔 바람조차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붉은 화염은 타이탄 물류센터 전체를 거대한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다름없었고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잿빛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민혁은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며 창밖의 참혹한 광경을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옆에 앉은 윤세아 역시 입을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손은 강민혁의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 시절 수없이 검토했던 물류센터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리며 화재 진압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인지 필사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매캐한 유독가스와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덮쳤고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과 타이탄 그룹의 임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고 현장 지휘본부로 달려간 강민혁은 소방대장으로부터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어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며 이대로라면 지하에 저장된 특수 화학물질 탱크까지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 탱크가 터진다면 단순히 물류센터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근 주거지역까지 유독가스가 퍼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소방대장은 전원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민혁은 그럴 경우 발생할 인명피해와 회사의 타격을 생각하며 고뇌에 빠졌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세아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지하 통제실로 들어가 수동으로 차단 밸브를 잠그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강제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LK그룹이 이 물류센터를 시공할 당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통로와 수동 제어 장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민혁은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세아는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다며 단호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해야만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고 떳떳한 타이탄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그를 설득했다. 세아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읽은 강민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자신도 함께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방열복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소방대원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비상통로 입구로 향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건물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퇴로가 차단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달렸다. 지하 통로의 상황은 지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전기가 끊겨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터져나온 배관들이 뜨거운 증기를 내뿜으며 길을 막고 있었다. 세아는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더듬으며 미로 같은 통로를 앞장서서 안내했고 강민혁은 무너져 내리는 잔해들로부터 온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뒤따랐다. 두 사람의 호흡 소리가 거칠어지고 방열복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중간에 천장이 무너지며 불타는 철근이 떨어졌을 때 강민혁이 순발력이 세아를 낚아채 구르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강민혁은 세아의 헬멧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었고 세아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그에게 신뢰의 신호를 보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중앙 통제실 문 앞에는 이미 열기에 녹아내린 철문이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민혁이
소화기로 문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최 회장이 모니터 앞에 앉아 샴페인 병을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듯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기침을 해대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각오한 자의 섬뜩한 눈빛이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딸 유라가 감옥에 가고 평생을 바쳐 일군 LK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너희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며 기폭 장치에 손을 올렸다. 그는 통제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놓은 상태였고 라이터 불꽃을 켰다 껐다 하며 강민혁과 세아를 조롱했다. 강민혁은 침착하게 최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최 회장은 라이터를 집어 던지려는 신용을 하며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위협했다. 세아는 최 회장을 향해 당신의 탐욕과 오만이 유라와 회사를 망친 것이라며 이제라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최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아를 향해 네가 감히 내 딸 행세를 하며 우리 가문을 능멸한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강민혁은 최 회장의 시선이 세아에게 쏠린 틈을 타 주변 지형지물을 살피며 그를 제압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때 천장 환풍구가 흔들리며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최 회장이 비틀거리는 순간 강민혁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두 남자가 바닥에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세아는 기폭장치와 연결된 제어 콘솔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다. 암호가 걸린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들이 수없이 팝업되었다. 최 회장은 강민혁의 목을 조르며 발악했지만 젊고 건장한 강민혁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강민혁은 최 회장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그를 바닥에 내리누르고 수갑 대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결박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발로 차서 휘발유가 흐르는 쪽으로 날려보냈고 순식간에 불길이 통제실 내부로 번지기 시작했다. 세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엔터키를 눌러 화학 탱크 차단 밸브를 잠그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미 통제실 내부에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해 약해진 건물의 지지대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결박된 최 회장을 일으켜 세우고 세아의 손을 잡으며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최 회장은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발버둥 쳤지만 강민혁은 당신이 지은 죄값은 살아서 법에 심판을 통해 치르라며 그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퇴로가 불길에 막혀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세아는 바닥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기억해냈고 그들은 좁고 더러운 하수관을 통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어둡고 습한 배수로를 기어가는 동안 세아의 무릎은 까지고 손톱은 부러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강민혁은 뒤에서 최 회장을 밀며 세아를 독려했다. 밖으로 이어지는 맨홀, 뚜껑이 보였을 때 그들은 살았다는 희망을 보았지만 맨홀은 뜨겁게 달궈져 있어 맨손으로 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강민혁은 방열복 상의를 벗어 손에 감고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밀어 올렸고 마침내 눈부신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세 사람이 지상으로 기어 나오자마자 뒤에 있던 물류센터 건물 일부가 굉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잔해 속에 묻혔을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 대원들과 경찰들이 달려와 그들을 부축했고 최 회장은 곧바로 경찰차로 연행되었다.
강민혁과 세아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두 사람 모두 검댕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꼴이말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세아를 와락 끌어안으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속삭였고 세아는 그의 품에서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소방관들은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고 이 장면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해졌다. 가짜 신부라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재벌가의 영웅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세아의 이름 앞에 붙게 되는 순간이었다. 응급처치를 받으며 구급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고 그 손길을 통해 서로의 진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병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강민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화재는 진압되었고 화학물질 유출도 막았으며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었다. 또한 최 회장의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가 명백하여 LK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이며 타이탄그룹이 이를 인수하는 과정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강민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세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제 정말 모든 악연이 끝났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세아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우리가 함께 겪은 시련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위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고 두 사람의 미래 또한 비 온 뒤의 땅이 굳어지듯 견고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세아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회사로 출근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냉대와 무시는 사라지고 존경과 선망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모두가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강민혁은 세아를 위해 회장실 바로 옆에 부사장실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는 그녀를 자신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세아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어루만지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이제는 누군가의 대타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LK그룹 인수 합병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은 타이탄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혁은 야근을 하고 있는 세아의 사무실에 들러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아를 데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결혼식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로맨틱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세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오늘 곧 떼었다. 그는 만약 그때 자신이 진짜 괴물 같은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인지 물었다. 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내 동생을 살려준 은인이자 내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당신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답을 들은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에게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짜 신부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영원한 반려자로서 그녀를 맞이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과 오해,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피어난 꽃이었기에 그 어떤 시련에도 시들지 않을 만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
앞에는 행복한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회장실로 배달된 의문의 편지 한 통에는 강민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의 발신인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강민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권력 다툼의 불씨임을 감지했다. 그는 세아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세아는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회장실의 육중한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편지는 10년 전 강민혁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교통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음을 알리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강민혁의 눈동자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고 쥐고 있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윤세아는 침착하게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며 문장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다. 편지에는 당시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배우 인물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선대 회장 때부터 타이탄 그룹을 지켜온 원로 중 한 명인 김상임 고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 고문은 강민혁이 어린 시절부터 따랐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에 그 충격은 배신감을 넘어선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왔다.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세아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를 다독였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비밀리에 과거의 정비 담당자와 김 고문의 차명 계좌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김 고문은 당시 경쟁사였던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강민혁의 차량 브레이크 라인을 훼손하도록 사주했으며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어 그의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음이 명백했다. 세아가 내민 서류를 확인한 강민혁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함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결연함이 서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가면 뒤에 숨어 살아오게 만든 장본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이제는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끊어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김 고문을 단죄하기 위해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계획했다. 강민혁은 김 고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사고가 났던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별장이었다. 초대를 받은 김 고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별장에 도착했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 위선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다. 강민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그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가리키며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그는 사고 당시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 이후 겪어야 했던 암흑 같은 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김 고문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김 고문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세아가 문을 열고 들어와 김 고문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10년 전의 정비일지와 김 고문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서류를 본 김고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그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며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강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강민혁은 당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며 절규하듯 물었다. 궁지에 몰린 김고문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는 강민혁이 너무 어리고 유약해서 거대 기업을 이끌 그릇이 못 된다고 판단했기에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사고로 강민혁을 제거하고 자신이 섭정으로서 타이탄 그룹을 장악하려 했으나 강민혁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바람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실토했다. 김 고문은 자신이 가진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만약 자신을 건드린다면 타이탄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세아는 코웃음을 치며 이미 모든 증거 자료가 검찰과 언론에 넘어갔다고 통보했다.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 고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강민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강민혁은 그를 외면한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멀어지자 별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강민혁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세아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위로했고 강민혁은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난 해방의 눈물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타이탄 그룹 내부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부패 세력들이 일소되자 회사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강민혁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고 윤세아는 부사장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미뤄두었던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혼식은 과거의 그 음산하고 강압적이었던 예식과는 정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는 자리가 될 것이었다. 예식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타이탄 호텔의 야외 정원으로 정해졌고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되어 마치 천상의 화원처럼 꾸며졌다. 결혼식 당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하객들이 가득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환희가 가득했다. 세아의 동생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씩씩한 모습으로 누나의 손을 잡고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아는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처음 가짜 신부로 팔려가듯 결혼식을 올렸던 날을 회상했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강민혁 역시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가면을 벗어던진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식이 시작되었고 세아가 동생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꽃잎을 뿌려주었다. 강민혁은 단상 아래까지 내려와 세아를 맞이했고 동생은 강민혁에게 누나를 잘 부탁한다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다. 강민혁은 동생을 안아주며 평생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세아의 손을 건네받아 단상 위로 올라갔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강민혁은 세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어둠 속에 갇힌 외로운 짐승이었으나 그녀가 내밀어준 손길 덕분에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당신의 방패이자 안식처가 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맹세에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고 강민혁은 세아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푸른 하늘 위로 수백 개의 풍선이 날아오르고 축포가 터지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그것은 가짜 신부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은 두 사람에게 바치는 세상의 찬사였다. 피로연이 이어지는 동안 강민혁과 세아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최유라와 강진철 그리고 김고문이라는 악연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이 그들의 곁에 머물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타이탄 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었다. 세아는 임신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강민혁의 집무실을 찾았는데 그녀의 손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강민혁은 서류 결제를 하다가 세아를 보고 반가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세아가 건넨 사진을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세아를 번쩍 안아 올리며 사무실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고 비서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강민혁은 세아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세아는 그런 그를 보며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숲속 저택을 찾았는데 그곳은 이제 음산한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정원에는 세아가 직접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휠체어가 다니던 경사로 옆에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그네가 설치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강민혁은 세아에게 만약 그때 최유라가 도망치지 않고 결혼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물었다. 세아는 웃으며 아마 당신은 평생 외로운 괴물로 살았을 것이고 나는 평생 빚 갚느라 허덕이는 비서로 늙어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뒤바뀐 운명일 것이라고 말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강민혁은 세아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나에게 찾아온 가짜 신부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인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이다. 세아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은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전부이자 영원한 나의 총재님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숲속의 바람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듯 부드럽게 불어왔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시작된 연극이었지만 결국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실한 얼굴을 마주하며 막을 내린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동화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윤세아와 강민혁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챕터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도 거짓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